내 손은 그날도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겨울 시장 바닥은 늘 그렇듯 축축했고 장갑을 껴도 붕어빵 틀을 잡고 있으면 손끝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괜히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인 채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안 팔리면 어쩌지? 아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날아왔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반죽이 흘러내린 틀 가장자리를 긁어냈습니다. 괜히 말을 하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내 옆에서 작은 손으로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아서 이 추운 날 여기에 서 있는 게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던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가장 튼튼하던 기둥은 갑자기 뚝 부러진 나무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오늘만 넘기자.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런데 시장은 늘 버티는 사람을 제일 먼저 짓밟는 곳이었습니다. 야, 아줌마. 여기서 장사하지 말랬지? 뒤에서 날아든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시장 상인의 눈빛은 차가웠고 내 앞에 놓인 붕어빵 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기 자리세 냈어? 다들 힘들어. 혼자 불쌍한 척하면 다야?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열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아이들 앞에서 더 큰 소리가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반죽을 붓고 있던 붕어빵 틀이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손이 먼저 나갔고 그 순간 따끔한 통증보다 먼저 느껴진 건 모욕이었습니다. 치워. 장사 접으라고.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뺨에 뜨거운 것이 스쳤습니다. 짝! 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시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났고 눈앞에는 부서진 붕어빵 틀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내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아이들 앞에서 막고 있구나.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부부였습니다. 말끔한 구두, 단정한 머리, 이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이 부서진 붕어빵 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또 무너질 것 같아서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노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이름이 혹시 박민호입니까?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고아라고만 알고 살아온 남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시장이, 이 겨울이, 이 붕어빵 하나가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그날 아침도 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안 와도 겨울은 겨울이었고 시장 바닥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누군가 쓸어놓고 간 물이 얼다 녹기를 반복한 탓에 고무장화를 신어도 발바닥이 시렸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섞었습니다. 밀가루 봉지를 털어넣고 설탕을 조금 더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이들 입에는 단 게 좋지만 시장에서는 싸야 팔렸기 때문입니다.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 불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길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들은 내 옆에서 박스를 접고 있었고 딸은 작은 손으로 붕어빵 봉투를 하나씩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봉투가 바람에 날릴까봐 아이는 종이 위에 작은 돌멩이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워야 할 나이가 아닌데 나는 아이들한테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부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만 있어라라는 말만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병실에서 본 남편의 손은 일하느라 거칠던 손이 아니라 힘없이 침대 옆에 놓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고 괜히 내 울음 때문에 남편이 더 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오늘은 좀 따뜻한 것 같아.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들이마시자 코끝이 바로 얼얼해졌습니다. 시장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채소 상인들의 목소리, 생선 비린내, 어묵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버티자.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괜히 반죽을 더 붓다가 손등에 흘렸습니다. 뜨거운 반죽이 닿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지 말랬지.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장 초입에서 제일 목소리 큰 상인이었습니다. 자리세 냈어?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혼자 불쌍한 척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는 내 붕어빵 틀을 발로 툭 찼습니다. 아직 불 위에 올라가 있던 틀이 삐걱거리며 기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제야 내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내 붕어빵 틀을 잡아당겼습니다. 쿵!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장에 울렸습니다. 붕어 모양 틀이 반쯤 찌그러진 채 뒤집혔고 반죽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돼요. 그 순간 따뜻함이 아니라 뜨거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짝! 소리가 났고 나는 잠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났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 다음 아들의 목소리. 왜 때려요? 우리 엄마예요. 아들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를 최대한 펴고 두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아이들 앞에서 맞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 주변 상인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못 본 척을 했습니다. 나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부서진 붕어빵 틀, 찌그러진 붕어의 입.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두 사람. 검은 코트를 입은 노부부였습니다. 시장과 어울리지 않는 단정함이었습니다. 노부인이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이들을 봤고 그 다음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 틀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거 당신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분 성함이 혹시 박민호입니까?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울렸을 때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고아로 자랐다고만 알고 있던 내 남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이 시장을 그리고 내 인생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노부인의 질문이 끝났는데도 시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한 번에 들이마신 채 멈춰 있는 것처럼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 성함이 박민호입니까? 그 이름은 오래된 물건처럼 꺼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그 이름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겁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 떨리는 손, 아이들 뒤로 반쯤 숨은 내 자세까지.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동정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노부인이 뒤에 서 있던 노신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 틀을 집어들었습니다. 찌그러진 금속이 그의 손에서 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런 데서 애들 데리고 장사를 시켜? 시장 상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까 내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린 것도 아니고 규칙 어긴 건 어긴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설명할 힘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부인은 그제야 상인을 봤습니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규칙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싸늘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손을 올리는 것도 이 시장의 규칙입니까? 상인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노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노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분 어디 계십니까? 나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요. 일하다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노신사 역시 턱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시작된 것처럼.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외면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노부부의 차림새를 힐끗거리며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시장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속삭임들 사이에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괜히 내가 큰일을 만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말 섞지 말자.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부인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깨끗했고 이 시장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부터 닦이세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맞는 모습도,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도. 엄마, 우리 이제 가면 안 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붕어빵 틀은 부서졌고 오늘 장사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 완전히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 관리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멀리까지 울렸습니다. 상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신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 같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노부인은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사 접으세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 감기 걸립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붕어빵 반죽이 남아있는 통을 보며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버티지 못했구나. 시장을 떠나려는 순간 노부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우리가 찾던 아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차가운 겨울 공기보다 더 깊게 내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동정이 아니라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시장을 떠나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밖으로 흘러가는 겨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색 건물들, 얼룩진 눈,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들, 모두가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꼭 쥔 채 창밖을 봤고 딸은 내 옆에서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은 내 옷자락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 냄새는 늘 그렇듯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가 섞여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말라 보였고 얼굴에는 미안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사 좀 됐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흉내만 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 말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묻지 않는 사람. 그 배려가 때로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그는 끝내 몰랐습니다. 병실을 나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 아직 가시지 않은 손자국.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천천히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위해. 병원을 나왔을 때 시장에 함께 있었던 노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 분노와 후회와 어쩌면 죄책감까지 섞여 있던 그 눈빛. 우리가 찾던 아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고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밤 아이들은 금세 잠들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아 남은 붕어빵 반죽통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반죽. 오늘 하루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를 바라보다가 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노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분 병원은 어디입니까? 내일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문자를 읽고도
나는 바로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괜히 더 큰 상처를 만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늘 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말자고. 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 시장에서의 그 장면이라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쥐고 천천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제부터 달라질지도 모를 내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 작은 단단함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나를 지켜보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어딘가에서 울리는 호출벨, 멀리서 들려오는 환자 보호자의 낮은 한숨. 나는 아이들을 병실 앞 의자에 앉혀두고 자동 판매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버튼 위에 손을 얹었다가 끝내 누르지 못하고 손을 내렸습니다. 괜히 따뜻해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올 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여기 박민호 씨 병실 맞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들기도 전에 어제 시장에서 마주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부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제와 같은 표정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반가움도 경계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노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아이들을 흘끗 봤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이쪽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노부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설명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는 아이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추웠겠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느라 고생했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경계와 호기심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많이 닮았네요.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옆에 서서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두 사람을 보며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그 질문에 병실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노부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내가 말해도 된다는 허락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도 놀람도 아닌 완전히 다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신사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부정하지도 바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침대 천장만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전 고아로 자랐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난 이유는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노부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본 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를 악문 채 말했습니다. 부모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내 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지금까지 내가 받아본 어떤 말보다 확실했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병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안에서 오간 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간호사가 있는 쪽으로 데려가고 노부부와 나는 병원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상담실은 이상하게도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부인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몇 번이나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노신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2살 되던 해였습니다. 노부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오래된 상처를 직접 손으로 꺼내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했고 우리는 그 아이를 잠시 지방에 있는 보육시설에 맡겼습니다. 잠시라는 말에 나는 괜히 숨을 삼켰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잠시가 아이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시설에 불이 났습니다. 노부인의 손이 그제야 완전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대피했다고 했고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노신사가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엉망이었고 그 와중에 우리 아이의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이름도 없이 불리던 시절, 기억나는 건 불냄새와 어른들의 다급한 목소리뿐이라고 했던 그 말. 우리는 미쳤던 것 같습니다.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찾고 그렇게 헤맸으면서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우리는 그 아이를 사망자로 처리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고아가 된 거구나.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서류 한 장으로 세상에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최근에야 그 보육시설 관련 기록을 다시 조사하면서 한 아이의 행적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희미한 도장 자국,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박민호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했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노부인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내 얼굴로 옮겨졌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추운 날씨에 부서진 붕어빵 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말이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자기는 강하게 자랐다고, 고생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얼마나 많은 외로움 위에 만들어진 것인지. 어제 시장에서 그 사람이,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아이이기 전에 당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부인은 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나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야 해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도 용기도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한 하루하루였다고. 노부인은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날 밤 남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던 거네.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진실은 가족을 살릴 수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도. 남편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도 다시 뜨기를 반복했고 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이 잡혀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이제는 하나로 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노부인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적었고 표정은 어제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거긴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내 말에 노부인은 잠시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 똑같은 바닥, 하지만 공기는 더 거칠었습니다. 상인들은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부부를 알아봤습니다.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래. 병원까지 따라갔다더라. 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다시 작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문제의 그 상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묵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아주 가까이. 어제 이 사람을 때렸습니까? 노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에서 웃음 비슷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내 살을 긁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장사판이에요. 별일 다 있어. 노신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법은 통합니까? 상인은 그제야 노신사의 차림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협박이야? 그때였습니다. 시장 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이쪽 분 어제 문제 일으킨 거 사실이래요. 그 말은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맞았던 뺨보다 이 말이 더 아팠습니다. 여기 장사 질서 흐트러뜨렸대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동정 장사한다고. 그 말에 내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노부인이 그 말을 듣고 관리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말 증거 있습니까? 관리인은 잠시 말을 더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쪽 입장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진실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힘이 통하는 곳이라는 걸. 노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틀, 내가 서 있던 자리, 그리고 나를 외면하던 얼굴들. 그때 그 상인이 말했다. 아줌마,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 조용히 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버텼고, 조용히 맞았고, 조용히 아이들 키웠습니다.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말을 마친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부인이 말했다. 그만하죠. 그 한마디는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장 오늘로 끝냅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그날 오후 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장사꾼들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은 채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시장 오늘로 끝냅시다. 노부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끝낸다는 게 무엇을 끝낸다는 건지 그때까지도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시장 입구에서 검은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택이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끌어당겼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일 있어?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차에서 먼저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까지 눌러 담고 있던 감정이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 관리인이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히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어르신. 어제는 오해가 좀 있었고요. 노신사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요? 아이들 앞에서 여성을 때린 게 오해입니까? 그 목소리는 확성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부인이 그제야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섰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이 며느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의 아내입니다.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찾던 아들의 가족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호기심에서 놀람으로, 놀람에서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장 관리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신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장, 우리가 투자한 곳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은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나를 때렸던 상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은 사라졌고 당황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과하세요. 노부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노신사가 말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폭행, 업무방해, 그리고 아동학 폭력. 그 말에 상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오래 눌려있던 숨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를 외면하던 얼굴들, 침묵으로 동조하던 시선들.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제야 그의 시선이 내게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신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을 밟고 서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관리 체계 전부 바뀔 겁니다. 그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확인받았으니까요. 노부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어제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노부인은 나를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겨울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왔다는 걸. 시장이 정리된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상인들이 다시 국자를 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이 돌아오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외면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힐끗거리며 나를 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크게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감정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부인은 내 옆에 서서 시장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곧았지만 그 속에는 긴 시간이 남긴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 말은 명령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말처럼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나는 그의 옆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혼란과 안도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나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찾는 목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는 허탈하게 들렸습니다. 이 말을 왜 이제야 하는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병실 밖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처음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병실 옆 보호자실에서 잠들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많았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나는 무엇을 얻은 걸까? 사과, 인정,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진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추운 시장 바닥에 서 있던 날들, 남편이 혼자 견뎌야 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 위에 이 결말이 과연 충분한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퇴원을 했고 우리는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붕어빵 틀은 이미 버렸습니다. 다시 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다가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냄비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밥은 해야지.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요. 노부부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고 필요한 건 없는지 묻는 정도였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어진 가족이었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면 다시 상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시장 안 가도 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안 가. 그 말이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쪽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잘 살았다. 누가 해주지 않은 말이라 내가 나에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늘 옳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키웠고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창밖에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에서는 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그저 내일을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어떤 시간은 지나가도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해질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그녀도 그랬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되었고 버티는 게 성격이 되었고 아무 말하지 않는 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결국 다 해결됐잖아. 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온 사과는 상처를 지우지 못한다는 걸. 다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을 조심스럽게 남길 뿐이라는 걸. 그래도
그녀는 내일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미안해하며 조금 더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드라마였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자기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보며 한 번이라도 저건 내 마음이야, 저건 내가 삼킨 말이야 라고 느끼셨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곳에서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조금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조금은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 꺼내겠습니다.